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박수 치신 분에게 올해 2021년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보니까 얼굴도 익숙한 얼굴도 계시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든 간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자,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6페이지에 봅니다. 여러분들 6페이지 보시면 세법이 최근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실무에서 또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이건 일부고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계속 바뀌고 최근에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세금도 세법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교재 6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2021년 우리 개정세법 및 절세전략 특강인데 자, 보시면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참고에 보면은 여러분들 질의응답 같은 게 있는데 이 질의응답은 어떤 거냐면 국세청에 들어가면 여러분 백문백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정책이 엄청 많이 바뀌면서 국민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 좀 세워에 도움이 되라고 국세청에서 정부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백문백답 그것에 관한 일부 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일부가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지금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궁금하실 때 요거 참조해서 한번 보시고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봐놓으세요. 저 틈틈이. 그래 놓으면 이제 요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객이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시면 먼저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 그래가지고 자, 어떤 거냐면 먼저 요 가산금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산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요. 자, 그래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 그럴 때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하면 뭐가 적용돼요? 가산금입니다. 근데 요 종전에 이제 자, 가산금에 관한 요 내용이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것과 요 가산금에 관한 것이 국세는 작년에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근데 지방세도 요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려고 했는데 준비가 이제 지자체에서 안 됐는지 갑자기 또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행시기 가산금 폐지에 관한 내용이 요게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랑 통합돼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되는 지방세 내용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있잖아요. 자,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요.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 납부기 한데 미납부하면 뭐고? 가산금.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요 가산세인데 요 가산세라는 것이 보시면 지방세 같으면 지금 현재 요 가산세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우리가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자,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죠. 그래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40%, 20%, 10% 이렇게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는 10% 깔고 그 다음에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일 0.025% 적용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국세는 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거하고 가산금을 통합시켜서 작년에 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때는 가산금,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게 중복적이고 헷갈리다 그래가지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요.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한 것에다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죠? 근데 고지서를 바꿔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고지서 발부가 되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뭐고요? 가산금.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이런 징수인데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이 이렇게 이제 신고 납부하는 특히 지방세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 보통징수 방식, 국세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정부 부가가세 방식이라고 하죠. 그럴 때 얘네들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요.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나쁘게 한 내 미납부하면 뭐고요? 가산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세는 이제 납부지원가산세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나쁘게 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라고 고지서 날라왔는데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이렇게 국세는 납부지원가산세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여전히 올해까지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올해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징수가 되고요. 자, 그럴 때 우리 지방세 같으면 요 납부불성실 가산세하고 가산금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통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세처럼. 자,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통합을 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먼저 그 납부 고지 전에 납세 고지서에 날라오기 전에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그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세액의 일일 0.06%씩 적용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 고지 후에는 고지서가 날라온 다음에 세금을 미납부하면 가산금이고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데 하루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간 하루만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한 달씩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1만 분의 75로 가산금이 적용돼요. 중가산금이.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납부지원가산세로 통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가산금 요 규정 요거 놔두고 3%는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0.75%씩 적용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납부지원가산세 이제 신설된다. 자, 그래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제 폐지가 되고요. 납부지원가산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한번 편하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세는 바뀌었는데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어떻든 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인데 올해까지는 한번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 자,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60일 하루 딱 지나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명칭은 또 올해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납부지원가산세로 명칭이 바뀌어서 일일 0.02%로 적용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가산세가. 근데 국세는 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불성실했다. 하루만 예정신고기간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똑같습니다. 이것은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로 납부지원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국세나 지방세나 요거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똑같아요. 가산세 적용되는 것이 그죠? 구조가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눈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공부했을 때처럼 뭔가 잘 보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뭘 더 새삼스럽게요? 뭐 안 보이나 글씨가? 아유 그냥 좋습니다. 하나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아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산세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재 올해 2021년도 올해 시행되는 가산세, 가산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라든가 국세,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에 있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들 미납부했을 때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뭐라고요? 가산금이에요. 자, 내년부터 이제 납부지원가산세, 올해까지는 가산금이고 국세는 이미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국세는 납부지원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좀 알고 있어야죠. 물론 뭐 일반 국민들한테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일반 국민들한테 뭐 이런 걸 굳이 뭐 구별해가지고까지 뭐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주거나 또 혼동해서 사용하더라도 뭐 어차피 돈 내는 거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그래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올해 2021년도요.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간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월별로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5년까지.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현재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 3%하고 합치니까 가산금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들이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요. 자, 납세 고의서가 날라왔습니다. 납부기한 12월 15일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국세는 일별로 고의서가 발부될 때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 정도고, 자, 지방세는 가산금이고요. 그런데 얘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별로 0.02%, 10만 분의 25로 이렇게 정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요. 그러면 이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방세는 월별로 적용되고 국세는 일별로 적용되는데, 자, 만약에 0.02% 있죠? 0.02% 여기다가 곱하기 30, 한 달, 30일 하면 요게 0.75%가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건데, 핫도튼 간에, 자, 표현은 다릅니다. 지방세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적용되고, 그 다음에 3%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요. 고의서가 발부될 때는. 그 다음에 국세는 일별로 0.02%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해요? 어떤 게 더 정확하게 이 미납부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해요? 자, 그렇죠. 국세가. 왜냐면 이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월별로 이렇게 적용되는데, 얘는, 자, 얘는 하루만 지나도 0.75%고, 얘는 하루 지나면 그냥 0.06% 이렇게 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가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이렇게 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산금, 가산세가 2021년도 올해 적용되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내년부터는 이제 통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세도 국세처럼요. 자, 이렇게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 6페이지 그래서 가산금에 관한 얘기 삭제가 되는데 내년부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다. 자, 그리고 그 6페이지 그 2번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이거는 뭐 내년부터 역시 시행되는 건데, 물론 이제 지방세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주민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세의 명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 균등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따가 나오지만 개인 균등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세는 여러분들이 특히 매년 그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고의서 날라오죠. 그래서 낸 건데, 이게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바뀌고, 이제 제3분 주민세라는 것이 이제 사업소분으로 이제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무 성립 시기 자체는 뭐 여러분들, 이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고, 또 시험, 여기 수험생도 계시는데, 뭐 시험에서도 올해는 시행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특히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의미가 없고, 그래서 개인분 요거는 뭐 그 명칭 바뀐 것은 이미 올해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에 관한 납세무 성립 시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라 별로 뭐 큰 납세무 성립 시기 자체의 어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서 지나가고요. 7페이지 보니까 3번 자동확정 뭐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멸시효라는 거는 뭐냐면, 자, 국가나 자체가요,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시효가 만료하죠. 그래서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작년부터 지방세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소멸시효가 몇 년?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이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뭐 이게 이제 가산세를 제외한, 자, 금액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따진다는 건데, 지금 뭐 크게는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보시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수험생들이 굉장히 제척기간이고, 공부하실 때도 그랬었겠지만, 학교 가신 분들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굉장히 그 차이점을 궁금해하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자,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양도세를 다운 계약서 써서 신고했다거나 사기친 거, 또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등등 그런 사실을 과세권자가 모르고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요. 양도소득세, 자, 다운계약서 쓰거나 사기쳤다 10년, 제척기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제척기간 수험생일 때 10년, 7년, 5년 이렇게 이제 리듬 타면서 외우는데, 자, 내가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한 것을 모르고 10년이나 아니면 신고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7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20년 전에 그때 양도세 안 낸 거 아니면 다운계약서 써서 신고한 거 뒤늦게 그때서야 와가지고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고, 소멸시효는 국가는 자체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모르고 그런 기간이 과세당국에서 모르고 시간이 지난 거고, 소멸시효는 알았어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었는데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뒤늦게 너 그때 우리가 깜빡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못했는데 이제 내 뭐 이렇게, 아니면 세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뭐 인수인계하면서 뭐 잘 못해가지고 그때 후임자가 세금을 부과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뒤늦게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자, 이게 5년이요. 자, 5천만 원 미만일 때, 5천만 원 이상부터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국세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요,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끝까지 버티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소멸시효 같으면 보세요. 자, 일단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버텨요. 자, 그러면 과세당국에서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자, 10년, 7년, 5년이 지났어야 되는데 중간에 알았어요. 어떻든 간에. 자, 내가 다운계약서 쓴 것을 과세당국에서 만약에 7년이 되는 때 알았어요. 자, 원래 10년인데 제척기간이. 그러면 그때 세금을 다시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라고 고의서가 날라와요. 자,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세당국에서 모르고 10년이 지나가야지, 내가 다운계약서 쓴 거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고의서가 날라와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소멸시효 적용되는데 5년 끝날 때쯤 되면은 독촉장 날라와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죠.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게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해. 그럼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해. 5년 끝날 때쯤 되면 사람이 보내는 거면 독촉장을 보면 깜빡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가 보내요. 자, 그러면 또 보내니까 또 중단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고 그런 기간이 지나야지 과세당국에서 안 상태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버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처리재산에서 다 뭐 압류해서 공매처분에 넘겨서 세금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내 명의로 하나도 해놓은 거 없이 다 명의 돌려놔가지고 자, 이렇게 했다. 그래도 뭐 사행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뭐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끝까지 뭐 버틴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자기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그런 기간이 지나야지 알고서는 버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어떻간에 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개정 내용은 뭐 크게는 의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산세를 제외한 그 금액으로 해서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건데 내년부터 이것도 시행이라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5번 주민세 용어 있잖아요. 이 용어를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주민세 용어 이거 어떤 거냐면 한번 봅니다. 자, 종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있었냐면 균등분 주민세 그래가지고 개인 균등분, 여러분이 이것은 매년 이제 거기서 저 집으로 날라오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법인 균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졌었고, 또 제3분 주민세라고 그래서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가 있었고, 또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했던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제3분 주민세 같은 것은 보면은 아니 꼭 시군군의 재산이 있어야지 뭔가 주민세가 부과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재산과 관계없이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에 뭔가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로 이렇게 자, 균등분, 개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자, 그다음에 요 개인 사업자에 대한 것과 법인분 균등 법인에 대한 이 주민세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다 통합해 가지고 요건 다 통합해서 뭐로요? 사업소분으로 바뀌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또 종전과 똑같이 종업원분. 그래서 이제 주민세는 여러분들이 고소가 날라오거나 등등 그럴 때 개인분과 이건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여러분 다 받고 계시죠?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시군군에 사업소를 둔 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고요. 그래서 뭐 상가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는 자, 역시 시군군에 사업소 둔 자에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그런 주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 주민세가 이렇게 한번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 5번 주민세 용어가 개정이 자, 됐습니다. 올해. 8페이지 보시니까 재산세 납세무자가 올해 개정이 됐어요. 자, 여러분 봅니다. 주민세 용어 개정된 것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설명을 드렸고 재산세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 올해 여기 보세요. 재산세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제 신탁재산 있잖아요. 신탁재산은 전부 다 작년까지는 자, 수탁자가 재산세, 종부세, 납세무자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위탁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고요? 사람들이 이제 신탁 흔히 뭐 절세 그런 거 이제 컨설팅 할 때 작년 같으면 그 신탁에서 신탁하면 뭐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신탁해 놓고 남의 영역으로 남 집 한 채 나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자, 다 바뀌었습니다. 신탁재산은 이제 누가 납세무자다? 예? 위탁자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수험생이 계시면 시험에 나옵니다. 32시험에. 자, 그래서 나오고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은 다 마치는데 왜냐하면 강의하시는 분이 누구나 다 강조했을 거니까. 근데 혼자서 전국에 한 10만 명 다 맞추고 있는데 자 혼자만 틀리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 양도세나 누가 납세무자다? 위탁자. 그리고 뭘 판단한다? 다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수라든가 등등 그런 것도 다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신탁한 주택은. 자, 그래서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신탁을 통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 보시면은 수탁자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위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 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가 납세무자고 여기 이제 보면 위탁자에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위탁자로 해서요. 어떻든 간에 누가 납세무자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위탁자가 납세무자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재산세만 그런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다 위탁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교재 여기 8번으로 9페이지 8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자, 이어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8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무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무 한번 볼게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재산세, 여기 해당되는 재산세라든가 가상금이나 체납초원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종합부동산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하여튼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 규정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면서 요 규정도 같이 지금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가 우리 교재 9페이지 8번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무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재산세 세율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재산세 세율이 인하가 됩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평상시에 이거 우리가 저 시험용 공부도 아니고 그런데 벌써부터 굉장히 너무 저 벌써 이 분위기에 저기 하셔가지고 벌써 좋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일요일 날 아침에 자 제가 설명절 때 끝나고 설명절 끝나고 지금까지 이번 주에 너무 일정이 고단해가지고 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계속 강의가 또 밀려있고 막 여러 가지 뭐 특강도 그렇고 그래서 요 그 PPT도 어제 새벽 4시까지 4시 반까지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들을 뵈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일요일 날 그래도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또 정겨운 얼굴들도 보이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 근데 처음 만난 분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지 말고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우리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댁에서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자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자, 보시면요. 그래서 뭐 요거 재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돼요. 1세대 1주택인데 집 하나 딱 있는 분인데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전체 합쳐서 집 하나고 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올해부터 재산세 세율이 올해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금 재산세 세율은 과표유관 4단계, 4단계로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예요. 0.1%부터 해가지고 0.4%까지 과표 크기에 따라서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1세 1주택자에 대해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올해요. 자,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게 이제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반으로. 0.1%에서 0.05%로 재산세 세율이 거의 감면율이 50%죠. 가격이 낮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한 20 뭐 한 몇 프로까지 이렇게 과표 크기에 따라서 감면율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어떻든 간에 재산세 부담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 자, 요거 요 얘기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세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자 금방 얘기 드렸다시피 1세대 1주택일 때 시가순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깎아준다고 그랬죠. 아까 받고. 근데 이때 1세대 1주택자 주택수를 판단할 때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누구의 주택에 가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좌우지간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여튼 올해부터 하여튼 위탁자로 재산세,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바뀌면서 주택 수라든가 이런 건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가산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6번, 7번, 8번을 다 소개해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재산세 세율 인하에 관한 얘기가 10페이지 역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고요. 그 외에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세율표 금방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10페이지에 재산세 세율 인하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얘기고 세율 인하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요. 11페이지 7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보기 전에 올해 지방세법 또 개정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시행령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몇 가지 개정된 거 살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우리 여기 교재는 없지만 몇 가지만 지방세 우리 개정된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1년도부터는요, 올해부터는 지방세 심사 청구가 폐지되고 행정소송 제기 전에 필요적 전취주의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지고 그냥 세무공무원 멱살부터 잡으면 나는 쇠고랑이지. 자,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 권리구제 받을 때요. 한번 지방세 불복 절차를 보면 예전에는 불복 청구인은 자 우리가 이의 신청 시장군수한테 이의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의 신청할 수도 이건 뭘 임의적이었었는데 작년까지 그래서 이의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사 청구도 하고 또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 같은 것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올해 지방세는 수험생이면 잘 들으세요. 시험에서 중요한 거니까 자
지방세의 경우는 이제 심사청구제도라는 것을 폐지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의신청으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도지사 등한테 그냥 이렇게 이의신청 제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청구나. 자, 바로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이의신청 거쳤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제도가 지방세는 폐지됐다. 자, 그게 자 포인트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요. 행정소송 예전 작년까지는 혹시 30회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시험에 나왔었는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그게 정답 질문이었는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이런 절차를 이런 이의신청 등 이런 심판청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해 시험의 정답 지문이 지방세는 이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이었는데 왜냐하면 국세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당시에 행정소송 제기했어야 되는데 지방세는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답 지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세처럼 지방세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국세는 심사청구 그대로 이 국세는 이런 절차를 또 거쳐 가지고 행정소송 또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청구는 이런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전부 다 며칠 내 제기하고 할 수 있다? 90일 내 이런 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일 내 부당한 처분 받으면은 제기를 하시고요. 자, 이런 얘기들이 또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 없지만 추가돼서 개정된 내용 말씀드리면 부동산 대위 등기 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의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요. 자, 우리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즉 채무자를 대위해서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자, 사진까지 그냥 계속 그냥 무슨 오늘 그냥 아주 저기 뭐죠 기자로 파견된 것 같아요. 기자처럼 계속 사진을 찍는데 좋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눈 감고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건 아예 사진에서 지우세요. 그렇잖아요. 난 제일 수업 시간에 막 수강생들 사진 찍는데 사진 찍으시는 건 좋은데 얼마든지 뭐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어설픈 포즈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찍히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포즈를 딱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찍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 등록면허세도 금방 나오는데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요. 요 채권자 대위자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그 채무자,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대위 신청을 해서 요 신고 납부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자,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 규정이 또 확실하게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역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장은 다른 뭐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당연히 통보해 줘야 되겠죠. 하여튼 결론은 자, 채권자 대위자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납세무자 대위에서 그러니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도 그렇고요. 이런 거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고급주택 또 추가된 것이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고급주택의 요건은 시험에서는 뭐 그 수험생분들 같으면 그동안 고급주택 요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중개사 시험에서 그리고 요건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저 같으면 강의할 때 그냥 고급주택 그러면 항상 시험용으로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고 다른 세금은 재산세라든가 등등 종부세라든가 다른 세금은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 그래서 다른 주택과 달리 취급하면 틀리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고급주택의 요건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라든가 심화 과정에서 슬쩍 알려드리고 지나가는 거였는데 근데 고급주택의 요건이요. 근데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도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 계신 분들도 주의 있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급주택은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뭐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가격에 따라서 그냥 그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자 적용됩니다. 0.1%부터 0.4%까지. 근데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데 취득세를 12%로 유상취득 시에 12%로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12% 중과세 대상이 되는 이 고급택의 요건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요건이 달라지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고급택 요건을 보면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앤드 건물의 가액이 건축물 가액만 따로요.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앤드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 그러면 건물과 일정 면적의 토지 가격을 합친 그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 자, 여기 6억 원 초과할 때 고급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예요. 면적 기준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자,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됐었어요.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하면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자, 9천만 원 건물의 가액 초과하면서 주택 취득당 시가표준액이 6억 초과할 때 고급택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개정된 것이 이 건축물 가액 9천만 원 있잖아요.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발생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돼 가지고 이 건축물 가격이라는 건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집값은 굉장히 비싼데 자, 근데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다만 요 건축물 가격이 이게 요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가격들은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요게 건물의 가격이 감가상각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고급택이 안 돼. 예,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요 건축물 가액 9천만 원 요것을 삭제했고요.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이요. 요것도 6억에서 올해 얼마로 바뀌냐면 9억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도 고가 주택 그러면 실거래가액 9억 초과인데, 그죠? 자, 근데 요것도 9억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오늘 보겠지만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는데 자, 건설 임대주택이요. 우리가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최근에 취득한 주택들은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이제 그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고 또 종부세를 부과하고 또 그다음에 민특법에 의해서 이제 매입 아파트 같은 것들과 주택 같은 것들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임대주택은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종부세 합산해서 이제 배제시킵니다. 종부세량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건설 임대주택의 그 가액 요건이 6억 원 이하였다가 수도권, 6억 원 이하였다가 수도권의 경우 여기 9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하긴 좋네. 고급택도 6억에서 얼마로? 9억으로. 예, 자,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건설임대주택 자,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 가격도 6억에서 얼마로 높아졌다? 9억으로 이하로 높아졌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으로 또 9천만 원 요거 없애버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이 발생해서 요것 때문에 이게 올라가더라도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서 집값이 올라서 만약에 20억이 됐어요. 시가표 공시가격이. 근데 건축물 가격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게 9천만 원 안 돼. 그래가지고 고급택이 안 되는 요건 때문에 요것도 폐지하고 요건 아예 폐지하고 요건 9억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뭐 고급택 요건 같은 것은 뭐 엘리베이터가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면서 엔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할 때 이제 고급택이 되는 거고요. 에스컬레이터, 자, 수영장,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우리 집은 이거 아파트 아닙니다. 이거 단독주택 기준이 아파트 아니고 자,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67제곱미터,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꼭 좀 알려달라고 수업 시간에 손 들으라고 하는데 내가 찾아갈까봐 그런 건지 안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자, 요런 것들은 설치만 돼 있어도 면적이나 가액 기준 상관없이 고급택이 되고 아파트 같은 것은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 안 하는데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 하잖아요. 아파트는 왜 분양광고 합니까? 245라고. 그래서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이 이제 9억 원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개정 내용 한 번씩 자,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면적 기준과 시가 순액이 중과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뭐 면적이야 뭐 처음에 취득할 때 면적이야 뭐 변동이 없겠지만 이 시가 순액이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역 땅값이 막 올라가지고 그런데 건축 연한이 오래된 경우에 건축물 가격이 낮아서 고급택에서 이제 배제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자,
가액 기준, 건축물 가액 기준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의 공시가격도 기준을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억에서 얼마로요? 9억으로. 자, 건축물 가액 9천만 원 초과 그 요건은 폐지하고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을 또 이렇게 다른 세금과 맞춰서 얼마로요? 9억으로 올렸다. 9억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된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70 그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그 백문백답이나 뭐 이렇게 국세청 에서 거기 올려 있는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백문백답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한 그 자료들에 여기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작년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은 거 그거만 제가 몇 가지만 살짝 얘기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뒤에 우리 기조에 이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건데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인데 조정상 지역에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조정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이번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요. 1에서 3% 취득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세율을 적용해요. 아니면 자 8% 1세대 2주택 8%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1에서 3%예요? 8%예요? 1에서 3%요? 제가 어제 강의한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네. 자, 좋습니다. 이게 중과세는 요걸 이제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조정상 지역의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은 보세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개인의 경우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등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이건 옛날 건데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예전에.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면 8%, 자, 그 다음에 3주택부터 12% 중과세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비조정상 지역이다 그러면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고, 3주택부터 이제 8% 하나씩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1세대 3주택 이 그 경우에는 8%, 4주택 이상 돼야지 이제 12%거든요.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법인은 무조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로 중과세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럼 금방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자, 비조정상 지역의 주택을 자, 요번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어떤 세율 적용하느냐? 어떤 세율이에요? 이거예요. 1에서 3%. 취득 가격에 따라서 6억 원 이하 1%, 6억까지.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또 100분의 1을 곱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7억 5천이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7억 5천이면 세율이 몇 프로다? 2%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만약에 6억 보다 크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고 취득세 세율이. 그 다음에 7억 5천보다 크면서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 이렇게. 그래서 7억 5천일 때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세율을. 자, 그런데 자,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두 번째 그 취득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조정상 지역의 주택이 있는데 비조정상 지역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그때는 1세대 2주택이니까 1에서 3%고 그 다음에 반대로 비조정상 지역의 주택이 두 채가 있었는데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다. 그럼 몇 프로 세율 적용받아요? 걔는 12%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으로 이 주택이 조정상 지역이 있는지 아닌지로 취득세 세율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2페이지 보시니까 12페이지요. 12페이지 그 맨 꼭대기 보시니까 다주택자 법인주택의 취득세 강화해가지고요. 자, 그 얘기 다주택의 경우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조정상 지역 외 3주택은 8%,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 4주택은 12% 인상 요거고 그 다음에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식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과세. 다만 취득할 때 내가 이거 종전 주택을 몇 년 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취득했을 때 이제 세율을 일반 세율을 정하는데 다만 일식 2주택의 경우에 요거
자, 몇 년 내 종전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처분해야지 우리가 표준세를 적용받아 일반세를 적용받아요? 3년 내. 근데 둘 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몇 년 내 처분해야 돼? 1년 내.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로 중과세하고 그런 얘기가 표에 나와 있고요. 법인은 무조건 12%고 그 다음에 거기 제가 지금 요 보는 이유가 중과세 제외 주택 있잖아요.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그래서 일정한 주택들은 우리가 중과세에서 하지 않거나 또는 주택수 중과세율 적용할 때 취득세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원 이하로 고칩니다. 미만을 뭐로? 이하로. 1억 원 이하로 고칩니다. 1억 원까지는 포함이에요. 그래서 1억 원 이하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노인 복지주택, 일정한 농어촌 주택, 국가 등록 문화재주택 등등 자, 공공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주택들은 자, 기숙사면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이고 1억 원 이하 미만을 이하로 고치시고요. 물론 이제 정비구역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자, 주택은 1억 원 이하더라도 물론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과 제외된 주택에서 1억 원 자, 이하 이거 공시 가격으로 해서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그래서 요거는 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12%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단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딱 하나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비속에게 자 증여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딱 집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식한테 준다? 아 진짜 나는 어떻게 살고 자 어떤 간에 이런 경우만 중과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조정상 지역 내입니다. 조정상 지역 아닌 지역은 상관없고 조정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 증여를 하면 그리고 증여를 하면 12% 중과세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그래서 민특법 규정에 따라서 개정에 따른 보완 조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것은 이제 다 이제 그 혜택을 폐지하고 임대주택에 관한 이런 것들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 폐지하는데 다만 여러분들 그 제가 어제 기사 얼핏 보니까 그 원룸형 주택 있죠? 원룸형 주택 보니까 제가 기사 보니까 5층 그 이상도 5층 이상도 보니까 이제 원룸형 주택 요거 주택에서 제외시켜줘 가지고 이제 아파트 거기 범위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개정 내용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아마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4페이지 주택분 취득세 중과세율 주요 질의응답 사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정부에서 발표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이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뭐 읽어보시고 1세대가 누구고 뭐 그다음에 나이가 30세 미만인 자녀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 동공양 세대 합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부부 공동 소유하는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뭐 일일이 이건 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랬어요. 오늘 배정된 시간이 몇 시까지죠? 1시까지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원래 제대로 하려면 저 서너 시간은 해야 되는데 한 4시간은 그래가지고 저 2시간이면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설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만 좀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주택 분양권 같은 거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돼야 한대요?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내야 한대요? 안 냅니다.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지 취득할 때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닌데 다만 주택 수계산은 포함하죠. 그래서 분양권이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우리가 지금 1세대 2주택 3주택에 대해서 조정상 지역 내냐 왜냐에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세할 때 그때 중과세 대상 주택 수계산할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자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런 얘기들이 또 쭉 나와 있네요.
자, 16페이지까지 그런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17페이지에 보면은, 17페이지 보면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있잖아요. 예. 자, 여기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뭐 실무에서 뭐 저기 한 것은 실무에서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무에 계신 분들은 혹시 중개 실무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뭐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아까 5번 같은 거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11번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8번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라든가, 근데 다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같은 정비구역 같은 그런 데 있는 주택은 요거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라든가 8번, 11번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뭐 10번 같은 것도 그렇지만 11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13번이요.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이것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업무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잘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사실은 이런 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 좀 더 예외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법령을 항상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좀 보시고 요 제가 찍어드린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일단 체크는 해놨다가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법령 한번 찾아가지고 거기에 예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서 하시면 됩니다. 자, 18페이지 있죠? 일시적 2주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이사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그런데 이건 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신규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우선 1주택 세율을 적용하죠. 그러니까 1에 3%로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건데, 다만 종전주택을 처분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처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경우에 2주택에 대한 세율 그 8%로 중과세하고 또 그다음에 그 차액이 추징된다는 거, 가산세 포함한 차액이 추징된다는 거. 그다음에 종전주택은 몇 년 내 팔아야 한다? 3년 일반적으로. 근데 둘 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다 조정상적이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추가된 내용들이 12, 13, 14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것은 뭐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번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이 경우에 일식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지 그랬는데, 자,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분양권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우리가 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실체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을 기준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상 지정된 소재 시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 멸시를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시기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작년에는 뭐 적용 시기를 많이들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적용 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 해가지고요. 여기 어떤 거 하냐면 아까 제가 요 사례를 특히 그 마지막 그러니까 17번 한번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그랬습니다. 취득세 세율. 기존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1에서 3%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그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비조정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1에서 3%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3억 원짜리다 그러면 당연히 6억 원 이하니까 1% 세율이 적용되고요. 취득세 세율이. 만약 비조정상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이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자, 그러면은 요건 몇 프로다? 8% 중과세하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작년에 요것을 또 많이 그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도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특별히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적용예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용예. 그래서 당부장 표시로 1, 2, 3번 나와 있죠? 요걸 보시고서 보면은 결국 이 얘기는 하여튼 종전에 있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이냐 조정상 지역 외이냐는 상관없고 새로 취득하는 그 주택이 조정상 지역이냐 비조정상 지역이 있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 아셨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됐고 그 다음에 0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부세 강의할 때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거 특히 강남 3구만 있고 서울의 다른 지역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 아파트 같은 것들 특히 하나도 없고 그럴 때 그때는 종부세 강의하면 별로 관심들이 없고 그러는데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제가요 종부세 개정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